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윤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강의까지 해서 스포츠 지도사 필기 과목 7개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5개 과목을 우선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아직 강의로 만들지 않은 게 2개의 과목이 있는데요. 가장 선택을 적게 하는 생리학과 역학이 있고요. 이 2가지 과목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만들어 놨지만 이것 중에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있고 그 대신 생리학이나 역학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우선 25년 강의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목 자체가 내용이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이해함에 있어서 강의의 연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실 분들은 가볍게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25년 강의를 보셔도 되고요. 물론 더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26년 새로운 강의도 올려드릴 예정이니 새로운 강의가 나오면 그걸로 복습 겸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스포츠 윤리로 돌아와서 스포츠 윤리는요, 필기시험을 치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저희 헝그리 스포츠 네이버 카페 자체 통계 조사에서 과목 선택으로 봤을 때 100명 중에 95명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선택할까? 또 스포츠 윤리는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개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스포츠 윤리를 가만히 잘 보고 있으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 윤리 학이 아니라 지금 스포츠 윤리죠. 이상하죠? 다시 보면은 스포츠 지도사 필기 과목은 모두 학자로 끝납니다.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운동 생리학 이런 것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체육사는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왜 스포츠 윤리만 스포츠 윤리학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 스포츠 윤리가 하나의 학문이기 이전에 체육 철학이라고 하는 상위 학문의 하위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체육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하위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철학의 고유 영역이라고 했을 때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무엇이 존재하는가, 존재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는가, 임식론, 그리고 무엇이 가치로운가, 가치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 같은 경우는 형, 이상, 하학이라고 부르고요. 무엇이 존재하냐인데 체육으로 따지면 신체가 존재하는가, 정신은 실제하는가, 무엇이 먼저 하는가 이런 거고요. 인식론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가, 경험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인데, 자, 가치론은요, 무엇이 가치로운가고 그 중에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미학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무엇이 좋은가, 옳은 행동인가라고 하는 윤리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스포츠 윤리학은요,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스포츠가 이렇게 연계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지금 스포츠 윤리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할 만한 고유의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학문이 되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유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자, 학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스포츠 윤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왼쪽 아래에서 초기의 스포츠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포츠 윤리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주로 많이 쓰인 것은 2015년에 스포츠 지도사 시험이 지금과 같이 개편이 되면서 그 과목으로서 스포츠 윤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는 스포츠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긴 했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자, 그럼 우리 10년 전이죠. 이 초기의 스포츠 윤리는요, 사회적으로는 필요했습니다. 수요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을 연구했던 책의 내용은 좀 부족했다, 공급이 부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시기에 말하는 스포츠 윤리는 지도자 시험의 암기 과목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는 체육 철학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험 과목으로 개설이 되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너무 어렵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 이게 쓰임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스포츠 윤리로 개설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반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2015년부터 이 초반까지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일단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운전면허 시험의 필기시험 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럼에도 완전히 이런 것만 내긴 좀 어렵겠죠. 윤리적인 문제도 냈을 건데 스포츠 윤리 자체가 연구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 윤리학, 우리가 뭐 초중고 시기에 배웠던 일반 윤리학을 가져와서 스포츠를 설명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들을 보면요, 쉬운 건 진짜 쉽고 어려운 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전반적으로는 쉬워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이 이 스포츠 윤리였습니다. 자, 2015년도부터 이제 10년이 거의 지났죠. 그 다음에 지금의 스포츠 윤리학을 보자면, 자, 지금의 스포츠 윤리학은요, 제가 봤을 때는 윤리학으로 불리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스포츠 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뭐 지도자에 의한 선수 폭력, 뭐 약물 복용, 도핑, 아니면은 뭐 다양한 비리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포츠 윤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졌고요. 우리 앞에서 말했던 학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 부합하죠. 자, 그와 더불어서 스포츠 윤리 센터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스포츠 윤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전공 서적이 생겼다는 겁니다. 스포츠 윤리학이라고 하는 전공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의 학문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문제를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반 윤리학을 기준으로 스포츠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스포츠 자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기준으로 윤리를 설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스포츠가 뭐예요? 하나의 인간이 있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을 하다 보면서 반칙도 하고 뭐 비리도 일어나고 윤리적인 문제도 일어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억지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고유의 내용이죠. 규칙이나 스포츠 자체에 대한 내용. 규칙이 있으면 지키지 않는 반칙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을 잘 보려고 하는 심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내용이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온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 추세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윤리의 내용과 스포츠 고유의 내용이 한 10문제씩 출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스포츠 고유의 내용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고요. 그 양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재로 따졌을 땐 2단원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매년 출제되는 모습이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수월해서 점수 따기가 좋고요. 자, 일반 윤리학 이 나머지 10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워낙 일반 윤리라고 하면은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일반 윤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론들 그 내용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다. 딱 중요한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윤리학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윤리학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윤리학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착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선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영어로는 굿,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행동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들 중에 가장 좋은 행동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윤리학입니다. 그럼 스포츠 윤리학은 뭘까요? 스포츠 상황에서 스포츠를 행하는 인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좋은 행동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이란 자, 모든 가치의 원천이자 토대가 되며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지다라고 나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운동을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너 운동 왜 해? 그러면 뭐 운동하면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깨끗해지고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야,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좋아지면 뭐가 좋은데? 좋다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뭐가 좋은데? 그러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또는 오래오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마음이 편안해지면 뭐가 좋은데? 오래 살면 뭐가 좋아? 라고 계속 물어보다 보면은 마지막에 종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누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종착지는 다르겠죠. 근데 우리 윤리학에서는 가장 좋은 종착지, 그것을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내재되어 있는 그 선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내재적 선으로 불리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도구적 선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도구로서 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이 가위가 잘 들어. 이 가위가 참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선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수가 플레이를 정말 잘해요. 그 선수는
그 경기에 기용하기 정말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가위가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선수가 도구로서 의미가 있죠. 이렇게 좋다가 표현이 될 때는 이것은 내재적인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임새, 유용성에 따라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말할 때 내재적 선이 되려면 이렇게 도구적 선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좋다 또는 그 행동이 좋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자, 이러한 것을 철학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최고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체크. 결국 윤리학은요, 이 최고선을 찾아가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했죠. 학자마다 이 최고선이 무엇인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 뒷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최고선에 대한 학자들의 탐구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설명으로 보시면, 자, 가장 유명한 철학자죠. 소크라테스. 이 학자는 무엇을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식, 아는 것을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랑 가장 많이 비교를 하냐면 악, 선과 악이라고 하죠. 그때 무지, 알지 못하는 게 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한 말들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특히 이 무지를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자,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진짜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지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소크라테스고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지금 세계는 가짜 세계다 라고 하면서 진짜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데아라고 부르고요. 요거 영어 딱 들어보셨죠?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탐구하는 이성적인 사고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사람은 최고의 선을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행복은 뭐냐면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각자 이성적인 생각,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아주 좋은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을 각자의 탁월성을 발휘한다라고 하고요. 모두가 그러한 상태, 그런 사회를 최고선,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조금 다른 것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는 조금 개인적인 내용이 좀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는 사회적인 어떤 윤리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가 어떻게 쓰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후기에는 목적론적 윤리학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윤리학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윤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윤리의 시험을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 윤리학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책도 썼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학자고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고대 철학입니다. 고대 철학이 이제 그 다음 시기에도 영향을 줬겠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철학 사상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 다음에 학파가 생겼죠.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부르는데, 자,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정신적인 쾌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만족감,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상 같은 경우는 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뒤에서 볼 거고요. 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여기까지 서양 철학 또는 서양 사상이라고 했을 때 아래 동양 사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대표적으로 유교가 있고 유교를 창시한 공자 같은 경우는, 자, 하늘이 인간에게 주어진 도덕적인 본성이 있대요. 이것을 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인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자, 이게 유교고요. 야, 공자의 제자 맹자 같은 경우는, 자, 비슷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최고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인데,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 사회에서 문제가 될까라고 하면은 이 본성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을 잘 가꿔서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고, 이 본성을 보여주는 4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실천해야 되는 4가지 덕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유교 사상이고요. 뒤에 유교 뭐 여러 명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까지. 자, 그다음 불교 보겠습니다. 불교는 교육 철학이면서 종교 철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사상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바퀴처럼 반복해서 흘러간다라고 해서 윤회 사상을 강조하고, 이 윤회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자체가 고통과 번뇌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개인적인 수양을 통해서
해탈을 하고 그러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윤회하는 사상이 뭔지, 해탈과 열반이 뭔지, 그럼 그렇게 수양하는 방법이 뭔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도교 나옵니다. 도교는 유교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선한 게 뭐고 악한 게 뭔지 자꾸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자체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것을 도라고 부르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인위적인 구분을 그만하고 그 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요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학자 같은 경우는 근대 및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근대 및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덕윤리에 영향을 주었고요. 에피쿠로스는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대 및 현대 철학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근대 및 현대 철학의 큰 줄기는 공리주의, 의무주의, 덕윤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리주의는 아까 앞에서 봤던 에피쿠로스,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윤리학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정도에 이 벤담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최고의 선을 얘기를 하겠죠. 이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면 그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만족감, 많은 행복, 많은 쾌락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옳은 행동이다. 최고의 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공리주의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온 철학이 있습니다. 의무주의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칸트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트는요. 최고의 선을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의무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것을 선의지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의무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이성적 의지를 말하고 그러면 그 옳은 행동이 무엇인데 라고 하면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자연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장 도덕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규칙들 있죠. 그런 준칙들 이런 것들을 그냥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 필요 없고 위에서 말한 이런 결과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으면서 완전히 다르게 설명을 하죠. 거의 반대에 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그래서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를 비교하는데 공리주의를 내면은 오답으로 의무주의를 내고요. 의무주의를 내면은 공리주의를 냅니다. 이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는 스포츠 상황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볼 거고 이거 플러스 덕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찌됐든 이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하게 되죠. 누군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덕윤리 같은 경우는 이 행동보다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조금 집중을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앞에서 봤고요. 후기에는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학자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또는 내가 옳은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옳은 행동이 사실은 옳지 않았던 행동이라도 상관없다. 왜? 나는 옳은 행동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말하는 행복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말하고 이러한 실천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옳은 행동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동양에서는 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덕윤리라고 합니다. 이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 다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윤리에서 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것,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 공리주의는요. 거짓말로 모두가 행복하면 된 거야. 그러면 오케이. 선의의 거짓말 괜찮아 라고 하는 거고요. 의무주의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규칙 얘기했죠. 보편적인 도덕 규칙으로는 거짓말은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로 어느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만족하더라도 일단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무주의적 관점이고요. 덕윤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게 옳은 행동일까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스포츠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포츠 상황에서는 승리를 위한 반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 상황이라고 해볼까요? 축구 상황에서 우리가 2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인데
상대방 공격수에게 1대1 찬스를 줬습니다. 근데 내가 수비수인데 이 사람을 반칙을 하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반칙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무엇이 윤리적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 내가 이 반칙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우리 팀과 우리 국민 그리고 나까지 모두가 행복하죠. 그러면 반칙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겨서 모두가 행복하면 오케이 라는 관점이고요. 자, 의무주의 관점에서는 반칙 자체는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칙을 하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크죠.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본문에서도 배우겠지만 의무주의의 단점이 이겁니다. 이런 보편적인 준칙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반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대표 선수라면, 국가대표 선수라면 국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보편적인 준칙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직업윤리잖아요. 직업윤리인데, 그러면 이 행동과 반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행동이 서로 상충되죠. 이러한 경우가 꽤 많더라. 의무주의는 그러한 관점의 문제도 있습니다. 야, 덕윤리는 마찬가지로 무엇이 가장 옳은 행동인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스포츠윤리는 계속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판단을 합니다. 방금 봤던 승리를 위한 반칙이나 공식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들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은 스포츠맨십과 관련이 있죠. 또는 불문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뭐 경기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실력 위주의 선수 구성이 좋은가, 모든 선수의 공정한 참여가 좋은가, 심판 활동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뭐 플러스 경기에 참여를 할 때 뭐 규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한가, 승리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수없이 많은 상황에 이런 윤리적인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는 굉장히 필요하다. 스포츠 상황에서 윤리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츠는 인간의 삶을 축소해 놓은 무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의 인간이 있으면 태어나면 사회 속에 들어가고요. 이 사회 속에서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페어플레이 하면서 성장해 나가죠. 여기서 질 때도 있고요. 이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 상황도 마찬가지죠. 스포츠 상황에서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요. 경쟁의 가치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굉장히 중요하고, 스포츠 윤리를 떠나서 우리 스포츠 지도사들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스포츠를 가르친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포츠와 윤리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 기초부터 보실 건데 여기는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스포츠 윤리라고 하는 과목, 이 학문이 어떠한 개념이고 어떠한 목적과 특징을 지니는가 우리 앞에서 계속 설명했고요.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스포츠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표준, 규칙을 가리키는 용어다. 스포츠 윤리는. 자, 목적 보면은 스포츠 행위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 어떤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두 번째, 규범적인 기준, 그 행동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제시하는 학문이다. 두 번째, 도덕적 문제의 비판적, 자주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과 인격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특징 같은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예방적인데 가볍게 설명을 해보면, 자, 개인적인 특징은 뭐냐면 스포츠 윤리는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겠죠. 개인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고, 두 번째, 사회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개인적인 특징이 모였을 때 이 스포츠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집단에서 지켜야 되는 그 윤리도 생겨나겠죠. 우리가 보통은 스포츠맨십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다시 개인에게 이렇게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 강제성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특징도 있더라. 자, 세 번째, 직업적인 특징도 있더라. 자, 일종의 직업으로 보는 거죠. 이 스포츠인을. 그러면 특정한 직업에게 요구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특징과 비슷하죠. 우리가 직업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직업 윤리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직업에게 요구되는 윤리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공무원 윤리가 있죠.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제도를 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스포츠인이라면 어떠한 윤리를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뭐 규칙을 준수하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자, 마지막 예방적 윤리의 특징인데 요거는 체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쟁점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 보면 스포츠 윤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스포츠를 행할 때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스포츠 윤리가 있음으로써 예방이 된다. 더 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예방적인 윤리는 한번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아래 스포츠 윤리의 이해에서 이론적인 토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좋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세 가지는 크게 비슷한 의미에서 사용이 되지만 우리 윤리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도덕하고 윤리를 비교를 해볼 건데 써 있는 것을 한번 보면 도덕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행동 관습, 개인의 심성이나 양심, 덕행, 사회적 기대라고 써 있고요. 윤리는 특정 사회나 직업에 요구되는 도덕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도덕 같은 경우는 개인에 좀 더 가깝고요. 윤리는 특정한 사회나 직업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도덕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하자면 한 개인, 하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어떤 덕행을 의미하고요. 윤리 같은 경우는 좀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특정한 사회나 특정한 직업이라고 하죠. 그럼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행위, 규범을 말하는데 이게 윤리다. 도덕은 개인이고요. 윤리는 사회나 특정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이렇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별개의 것이고, 자,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포츠 윤리라고 부르죠. 스포츠 도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스포츠라고 하는 특정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공무원 윤리라고 부르지 공무원 도덕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뒤에 단원에도 나오는데 환경윤리와 동물윤리도 나옵니다. 동물윤리.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환경도덕이라고 하지 않고 동물도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특정한 분야죠. 환경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도덕 같은 경우는 이 윤리에서는 경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경륜이라고 한다면 도덕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선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착하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도덕적으로 좋은 상태를 말한다. 강의에서 내재적인 선이라고 말씀드렸고 무엇과 구분해야 된다? 도구적인 선과 구분을 해야 된다. 내재적인 선은 최고의 선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도 간단히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자, 아래로 내려가서 판단의 종류와 도덕 원리 검토 방법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단의 종류를 보실 건데 우리가 윤리학에서 어떠한 행동이 옳은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명제가 필요합니다. 특정한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덕적인 판단을 이어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덕 판단이라고 부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고 한다. 자, 사실 판단부터 보면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로서 진위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보통 철학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을 사실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시를 보면요. 배드민턴은 네트형 스포츠다. 네트가 있는 스포츠다 라고 나오면 이거는 구분할 수가 있죠.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판단이고요. 자, 가치 판단 같은 경우는 마땅한 것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 규범 등을 말하고 당위라고 부르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맞지 않는 말인지. 자, 그래서 배드민턴은 재미있다라는 명제가 주어진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로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재미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참이지만 누구는 배드민턴이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거짓이 되는데 이러한 명제는 사실 판단에 해당을 하지 않고 가치 판단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명제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 이러한 가치 판단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리 분별에 대한 판단으로서 신중한 판단을 돕는 현명한 이기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명제가 어떤 사람에게 해로운지
또는 이로운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은 사리 분별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미적인 판단은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 방식인데 미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와 관련이 있고요. 비실용적인 특징이 있더라. 세 번째는 도덕적인 판단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가치 판단으로 유추할 수 있는 판단들을 말합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련이 있는 가치고요. 자, 예시를 보면은, 자,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 라고 하면서 사실 판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리 분별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로운지 이로운지와 관련이 있고, 이렇게 나오면은 가치 판단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어렵게 많이 출제를 한다면 이런 거 가지고 낼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교수라면 굳이 이런 것들을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미적인 판단. 방금 했던 다이빙 공중 동작이 아름다웠다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치 판단이죠. 그리고 사리 분별이나 도덕적 판단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적 판단이라고 하고요. 도덕적인 판단, 경기가 끝나면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그 펜싱인가요? 펜싱 경기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랑 러시아 선수가 경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끝나고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겼던 것 같은데, 펜싱 같은 경우는 경기 끝나고 악수를 하는 것까지 경기 규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런 전쟁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악수를 하지 않고 퇴장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실격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스포츠 윤리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례죠. 뭔가 이 메시지가 많은데. 다음 여기서 판단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 자, 우크라이나 펜싱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명제를 한번 써볼까요? 운동선수라고 한다면은 어떤 개인적인 상황, 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상황과 관련이 없이 스포츠맨십을 지켜야 된다. 또는 경기가 끝나고 인사는 꼭 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한번 지우고, 지금 녹음이 잠깐 안 돼가지고 방금 말했던 A라고 하는 명제 같은 경우는 사실 판단에 해당할 거고요. B라고 하는 명제는 가치 판단에 해당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서 문제 나오기가 좋겠죠. 이렇게 사실 판단, 가치 판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래 도덕 원리 검토 방법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도덕 원리 검토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쪽에서 도덕적인 판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행동 하나를 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방금 내가 세운 이 개념, 이 가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겠죠.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이 도덕 원리 검토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명칭을 외워주시면 좋은데, 일단 하나씩 보면 첫 번째, 포섭의 원리는 방금 내가 세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위 원리나 개념에 부합하는지 포함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만약 거기에도 문제가 없으면 내가 세운 가설이 맞다라고 보는 게 포섭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급하면 세칙을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면 새치기를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때 어떠한 말을 해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포섭의 원리는 새치기는 공공질서에 어긋나, 그래서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공공질서라고 하는 가장 큰 개념을 가져오죠. 그러면서 너가 말한 이야기, 네가 세운 개념이 그것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포섭되지 않으니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포섭의 원리. 자, 반증 사례 원리도 어렵진 않습니다. 자, 원리 근거가 맞지 않는 다른 사례를 제시해주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야, 급하면 세칙을 해도 된다고? 급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네 말이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증 사례의 원리. 자, 역할 교환의 원리 보겠습니다. 같은 원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도 적합한가 한데, 자, 역할을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역할을 바꿔보자. 너가 줄을 서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급하다고 새치기를 해. 너가 참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신이 새치기를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럼 아니라고 한다면 그 논리가 맞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도 설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보편화 결과입니다. 같은 원리가 모두에게 적용되어도 적합한가? 역할 교환 같은 경우는 1대1의 상황 교환이라고 한다면, 보편화 결과는 주장하고 있는 것을 모두에게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서로 급하다고 막 새치기를 해요. 그러면
질서가 유지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윤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철학에서는 주로 논리학 이런 것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도 문제로 나오기가 좋겠죠. 한 가지 예를 던져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스포츠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경기 상황에서 화가 나면 상대방 선수에게 욕설을 해도 되는가? 심판에게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욕설을 해도 되는가라고 주장을 한다면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겠죠. 야, 욕을 하는 거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라고 할 수도 있고, 야, 화가 나도 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 또는 역할 교환이라고 했을 때, 야, 경기 중에 상대방이 화가 난다고 너한테 욕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자, 보편의 결과, 야, 선수 모두 화가 난다고 서로 욕을 하면은 이거는 스포츠가 안 되겠지. 이렇게 논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명칭을 모두 외우면 좋지만 그 외우는 게 조금 어렵다면 일단은 구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특정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안에서 쭉 내용이 나오고 특정한 부분에 도덕적으로 설득을 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문제로 자, A는 도덕 원리 검토 방법 중에 무슨 방법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면서 포섭, 반증, 역할, 보편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딱 4개니까 좋네요. 그랬을 때 고를 수 있는 정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윤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근대 및 현대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 체계 보실 거고, 뒤쪽에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그리고 서양 철학 중에서도 학자별로 어떻게 주장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윤리 체계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개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 결과론적 윤리 체계, 의무론적 윤리 체계, 동론적 윤리 체계라고 하고요. 앞에 개관에서는 공리주의, 의무주의, 동론적 윤리 체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 윤리 체계랑 공리주의랑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윤리 체계라고 한다면은 윤리 체계는요, 이 철학사, 이 사상사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는 그 이론을 쭉 이어나간 그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결과론적 윤리 체계, 이 공리주의에 영향을 준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 있었죠. 에피쿠로스가 이런 만족, 정신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강조했고, 이러한 사상이 이어져 나가면서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공리주의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체계로 보는 거죠.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말하고, 첫 번째가 이제 결과론적 윤리 체계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의무론적 윤리 체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체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같은 결은 없습니다. 요거는 칸트의 의무주의부터 거의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같은 결은 없지만 이것에 영향을 준 것들은 있습니다. 특히 그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상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사유, 이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보지만 이 의무론적 윤리 체계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동론적인 윤리 체계도 있었죠. 처음에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아버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쭉 이어지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또 강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아래 내용 볼 건데 우리 개관에서 되게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복습하듯이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론적 윤리 체계, 공리주의라고 봐도 되고요. 행위 그 자체보다 무엇을 중시한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 결과가 유익하고 사람들을 만족하면 그 행위는 좋은 행위다, 올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어떤 사상마다 어려운 점, 난점은 있을 겁니다.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비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서 대표적인 예가 특히 야구에서 빈볼 시위,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팀과의 감정이 격양되다가 우리 팀 투수가 상대팀 타자를 향해서 몸쪽으로 공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팀의 감정적인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되겠죠. 우리 팀의 행복을 위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고 반칙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비상식적인 판단, 행동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양립 불가능한 근본 개념들에 대해서 해결이 불가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스키장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스키장을 건설을 하면은 2가지 차원에서 고려를 할 수가 있죠. 그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환경 파괴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립이 불가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 이론은 공리주의가 있고요. 아래서 자세히 볼 건데 대표학자로는 벤담과 밀이 있습니다. 거의 결은 비슷한데요. 벤담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를 처음 얘기했고요. 밀 같은 경우는 그 제자인데 뭐가 좀 다르냐면 벤담 같은 경우는 완전히 n분의 1로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행동의 결과가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나열해 놓고 각각의 표를 한 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르는데 밀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의 결과가 사람마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n분의 1 하지 않고 조금 차등을 줍니다. 그래서 밀은 질적 공리주의라고 부르는데 아래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가장 유명한 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더라. 자,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할 때 A라고 하는 행동과 B라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A 행동을 하고 나서 7명이 만족을 하고요. B 행동을 했을 때는 3명이 만족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행동이 좋든 나쁘든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든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게 A이기 때문에 A를 한다는 게 이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지우고 의무론적 윤리체계도 보겠습니다. 자, 의무론적 윤리체계, 행위가 도덕 규칙을 따르는가, 행위의 본질을 강조하는 이론이고요. 누구를 만족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고려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지켜야 할 것, 그러한 것들을 충실히 따르면 된다. 의무론적 윤리체계가 되겠고요. 자, 난점을 보시면 도덕규칙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선의의 거짓말을 생각해 봅시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우울해져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는 보편적인 규칙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보편적인 규칙 1.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보편적 규칙 2. 타인을 배려하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선의의 거짓말 자체가 이 두 가지에 상충되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보편적인 규칙인데 상충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보편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스키장이라고 해볼까요? 스키장을 건설을 하면 그 지역의 인구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스키장을 짓지 않으면 환경단체죠. 이제 환경단체에 유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죠.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게 되고 자, 대표 이론으로는 이제 본질주의, 의무주의라고 부르고요. 칸트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 칸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정언 명령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조건이 붙는 명령과 조건이 붙지 않는 명령이 있습니다. 조건이 붙는 명령을 가언 명령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선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건이 붙습니다. 선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근데 조건이 붙지 않는 명령도 있습니다. 정언 명령이라고 해서 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정언 명령입니다. 조건이 없이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칸트는 이 둘 중에 정언 명령이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무인데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어서 덕론적 윤리체계를 보면은 자,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행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윤리라고 봤을 때는 결국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럼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행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요. 특정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가 스스로 유독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러한 판단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자, 난점 보시면 아무래도 구체성, 엄격한 분석에 적용이 어렵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기에는 어려우니까 미덕과 악덕의 구분이 모호한 단점이 있다. 자, 덕윤리라고 부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맥킨타이어 등이 있고요. 인간 내면 도덕성과 실천을 강조한다. 자, 그때 이 각각의 학자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딱 중간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미흡하지도 않게 자신의 역할에 맞게 적절히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킨타이어 나오는데 맥킨타이어는 비교적 이제 근대의 사상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된 윤리학이
쭉 역사를 이어오면서 결과론적 윤리체계와 의문론적 윤리체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던 것을 좀 비판하면서 다시 동론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던 학자입니다. 자, 이 학자 같은 경우는 제가 23년도, 24년도 심화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했고요. 24년도에 정확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문제를 딱 맞췄는데, 자,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는 딱 강조하는 게 동일합니다. 결국 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도덕적인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실천과 함께 강조하는 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위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맥킨타이어 그리고 덕론적 윤리체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가볍게 설명을 해보면,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도덕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면 이런 것들을 배워서 사회로 들어오고 여기서 도덕을 실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뭐다? 전통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살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도덕적인 사회, 그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이제 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인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교재에는 자세하게 넣어놓진 않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공리주의랑 의무주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비교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아래 주요 사상의 비교에서 공리주의와 의무주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결국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습할 겸 또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볼 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 윤리적인 행위 최고선은 뭐야?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쾌락이 중요해. 자, 의무주의는요, 윤리적인 행위는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게 중요해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윤리학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때 각각의 사상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건데, 공리주의부터 첫 번째, 결과의 원리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윤리적인가 윤리적이지 않은가를 고민한다면 뭘 봐야 된다? 행동의 결과로만 봐야 된다라는 게 이 결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진 않죠. 자, 두 번째, 유용성의 원리. 자,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 알겠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최대 다수가 많은 행복, 조금 행복할 수도 있고 많이 행복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많은 행복이 더 좋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느꼈을 때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다. 이것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유용성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공리주의로 가시면 되는데, 야, 공평성의 원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평성 나오면 뭔가 의무주의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공리주의라고 공평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리주의도 공평성을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결이 좀 다릅니다. 설명 보면 모든 사람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하며 공정과 평등해야 한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벤담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5명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5명이 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이라고 해보고, 우리 중산층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좀 사는 게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볼까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했을 때 공리주의의 시작이 누구라고 했죠? 이 벤담이라고 했습니다. 이 벤담 같은 경우는 각각의 권리를 모두 동일하게 본 겁니다. 모두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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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다른 건 아니고 또 외국인 노동자라고 다른 건 아니다. 모두의 권리는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 공평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게 좀 나오기가 좋고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라고 했죠. 이제 공리주의의 구분 보시면 양적인 공리주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벤담의 제자 밀 같은 경우는 이것에 조금 의문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텐데 이 행동 중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덜 영향을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모두 동일하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좀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질적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윤리학에서는 중요한 주제인데 스포츠 윤리에서는 그렇게 연계해서 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나오는 구분을 보시면 행위, 규칙, 제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리의 해석을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수준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준, 하나의 집단이라고 했을 때 집단에 해당하는 규칙이 있을 거고요. 그 규칙이 어느 정도로 공리주의에 적합한가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거고, 아예 완전히 한 사회나 국가의 수준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의 차원에서는 행위공리주의, 집단의 차원에서는 규칙공리주의, 이제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는 제도공리주의라고 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직관적 공리주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나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공리주의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무주의의 세 가지 원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선의지다. 자,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말하고요. 이런 동기 자체가 아주 절대적인 도덕적인 가치다라고 나옵니다. 자, 선의지 나오면은 의무주의로 바로 가시면 되는데 설명 보시면 동기 자체가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다라고 나오죠. 이게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동론적인 가치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실제로 있어서 그래서 문제에서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무라고 나오는데 뭐 의무라고 나오면 당연히 의무주의 뽑으면 되겠죠. 자,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의무에서 나온 선한 행동이 중요하다. 자, 다시 설명을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의도에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의도가 선한 의도일 수도 있고요. 선하지 않는 의도일 수도 있는데 이 행동의 결과가 선한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칸트 같은 경우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하고 결과도 선해야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좋은 거는 선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안 좋은 것은 선한 의도였지만 선하지 않은 행동. 제일 안 좋은 거 선한 의도도 아니고 선하지 않은 행동까지. 그래서 요게 제일 좋다.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거죠. 자, 마지막 보편성의 원리. 이러한 도덕적인 원칙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행해져도 통용되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의지, 의무, 보편성, 행위 준칙,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 위에서 설명했던 정언 명령, 조건이 없는 명령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의무주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왼쪽은 결과론적 윤리관, 결과론적 윤리체계에 물어보고 있고요. 오른쪽은 의무론적 도덕 추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여기서의 오답은 의무론을 가져왔을 거고요. 여기서의 오답은 결과론을 가져왔을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기에서 지더라도 경기 규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자,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의무주의다. 의를 이렇게 써봅시다. 자, 니은 개인의 최우수 선수상 수상보다 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 자, 한 명보다 여러 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결과론적 윤리관에 해당합니다. 자, 디귿 운동선수는 훈련 과정보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과를 강조하고 있죠. 결과. 자, 리을 스포츠 경기는 페어플레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편적인 규칙을 강조하죠.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 윤리관은 니은과 디귿이죠.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인지 의무론인지 옆에 계속 쓰면서 풀면 좋겠죠. 자, 의무론적 도덕 추론은 가언적 도덕 추론이라고도 한다. 가언 아니었고요. 뭐라고 했죠? 정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자, 니은. 자, 스포츠 지도자, 선수 등의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거는 뭘까요? 덕론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덕론이 들어오게 되네요. 니은도 틀렸고. 자, 디귿. 행위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을 이것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된대요. 이게 딱 의무론이죠. 디귿이 맞고요. 선의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의무론 같은데 읽어봅시다. 도덕적인 선수가 갖추어야 할 내적인 태도이자 도덕적 행위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오는데 뭐 뒤에 설명 모르겠어도 선의지 나왔으니까 바로 리을. 자,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려고 하는 선수의 착한 의지, 선의지겠죠. 선의지가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미음이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리을, 미음 4번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이게 개관에서 설명했던 윤리적인 내용을 스포츠와 적용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있다라고 했죠. 일반 윤리 사상을 스포츠에 적용을 해서 낸 문제가 있고 스포츠의 고유 내용을 윤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 한 반절씩 나온다라고 했고 일반 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보시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이어서 세 번째에서 동서양의 윤리 사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동양 사상이 나오고요. 뒤에 페이지에 서양 사상이 나오는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에 서양 사상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 사상이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니부어, 베버, 요나스, 콜버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도자 시험이 나왔던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23년도부터 23, 24, 25년도에 이 서양 사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동물윤리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단원이라서 요거는 따로 보셔야 되고요. 어디가 안 나왔냐면 이쪽 부분이 출제가 안 됐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은 일반 윤리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것도 22년까지는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점점 비중을 줄여가고 있고요.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정도만 알고 가자.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더 나올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추세에 맞춰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쪽 부분은 좀 덜 하고 그럼에도 동양 사상은 문제로 나옵니다. 특히 이 동양 사상 같은 경우는 문제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윤리학 교재에도 나오는데 그동안의 이런 윤리학에 대한 연구가 주로 서양의 사상 위주로 연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양에서 유행했던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한 그 가치가 조금 절하되었는데 사실 지금의 사회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동양 사상과 더 그 맥이 상통합니다. 유교를 볼까요? 유교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주어진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이라고 하는데 이 본성을 잘 지켜서 사회 속에서 예절을 지키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 이 자체가 사실 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교라고 하는 사상은 윤리학 그 자체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윤리학 연구에서는 이런 동양 사상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로도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26년도도 마찬가지 동양 사상은 좀 더 비중을 둬서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우고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유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언제 시작이 됐는지를 알면 좋은데 유교가 시작된 시기가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몇백 년 동안 전쟁만 계속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인간성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인간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사람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본성조차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본성을 다시 깨우치고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보면 첫 번째 인과 예를 강조한다라고 나오는데 공자도 이제 다른 서양 철학가처럼 주장하는 개념이 있겠죠. 그때 첫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인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간에 서로 지켜야 되는 그런 예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공자는 결국 지금의 사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성 또는 이런 도덕적인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봤더니 사람들이 자꾸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더라.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편한 걸로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극기를 강조합니다. 자, 그런 마음,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극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의례가 위에 나와 있는 예와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실천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례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이기적인 마음, 잘못된 마음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서로 도덕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인이라고 하는 우리 인이라고 하면은 어질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질다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유교에서는 이렇게 인을 이룬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인 군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군자라고 하고 공자는요 이런 군자들이 갖춰야 될 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10덕이라고 하는데 인의효우부터 해서 마지막에 공경까지 이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강조한 게 정명사상과 충서사상이 있는데, 정명사상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보면 임금은 임금답게, 백성은 백성답게라는 표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임금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는 감히 언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언급을 할 수도 없는데 요게 논어라고 하는 경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발생해요? 임금이 임금답지 않게 행동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자가 좀 당황을 하는데, 공자의 제자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야, 그럼 바꿔야지 라고 하면서 역성혁명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재밌는 얘기고요. 다시 정명을 보면 이제 발을정의 이름명이죠. 자신의 이름에 맞게 바르게 행동한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윤리와 비슷하죠. 우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도덕은 개인, 윤리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직업에 요구되는 규범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죠. 이러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과 서 나옵니다. 충 같은 경우는 한자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심의 가운데 중,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잡자라고 하는데, 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뭐와 비슷해요? 이런 중용과 비슷하죠. 서양 철학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원리, 서라고 하는데 용서할 서죠. 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야, 특히 요 내용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교재에 없던 내용인데 설명드렸었고 정확하게 이제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맹자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맹자는 공자의 제자고요. 맹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성선설입니다. 사람은 이미 최고선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미 선한 존재인데 사회 속에서 이것을 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와서 막 물어보겠죠. 야, 성선설이라고?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학문의 연구가 보통 이런 식입니다. 어떤 논문을 발표하면 다양한 학자들이 나와서 뭐 학회에서 서로 질문 답변하고 이런 형식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성선설 내가 설명해 줄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냐면, 야, 얘들아 생각해봐. 성인을 연구해야 될까? 아동을 연구해야 될까? 당연히 방금 태어난 아동을 연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아동을 봐봐.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않고 걸어가는데 우물로 막 가고 있어. 우물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이제 말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 봤지. 지금 얘네들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 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씨를 연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라고 해서 크게 4가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주 출제돼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단이라고 해서 측은지심부터 남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수호지심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사양지심은 사양하는 거죠. 손사래를 친다. 겸손해서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인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서는 무엇을 설명해 주냐? 맹자가 말하는 4가지 덕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측은지심은 사람이 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수호지심을 통해서 사람은 의가 있다. 사양지심은 예를 설명하고, 시비지심은 지를 설명을 하는데, 자, 나의 스승인 공자 같은 경우는 이런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예로 돌아가고 인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어 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그 증거를 4단으로 설명을 했고, 사회 속에서 잘 실천을 하면서 이 4가지 덕이 없어지지 않게 잘 보이게 유지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게 맹자고요. 자, 맹자의 설명 중에 4단 7정론, 호연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4단 7정에서 7정은 7가지의 정서, 7가지의 마음을 말하고요. 우리 이런 거 있죠. 희노애락 뭐 이런 거 있죠. 유교에서는 희노애구, 애오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봐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째 호연직이 나오는데 말 자체는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이긴 한데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도덕적인 것을 실천하는 아주 대범하고 의로운 인간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연직이, 4단 7정론 이런 거 나오면 맹자로 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지우고 불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앞에서도 설명드렸고요. 일종의 종교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자, 여기는 특별한 사상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수레바퀴에서 해탈을 강조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수레바퀴를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바퀴 윤회, 다시 돈다라고 하는 윤회가 됩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불교는 내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생애에서 업을 쌓아 나갑니다.
이게 선업일 수도 있고요. 악업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쌓아 나가다가 죽고 나면은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데 내가 선업을 많이 쌓으면 뭐 귀족이나 승려나 이제 인간과 같이 이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내가 이 업을 많이 쌓지 못하면 이제 짐승, 금수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상이면서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 자체가 뭐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수련을 하고요. 깨달음을 얻어서 뭐를 해야 된다? 여기로부터 해탈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해탈한 경지를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행위자의 마음, 깨달음과 행복, 내세 등을 강조한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게 윤리랑 뭐가 관련이 있냐라고 잘 보시면 자, 지금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선업을 쌓는 과정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까요? 뭐 살생을 금하고 다른 사람과 뭐 자기 가족을 소중히 하고 남을 시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죠?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강조하는 해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윤리적인 행동,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업을 쌓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 알려주는 8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8정도라고 하는데 8가지의 올바른 실천 수행 방법이다 라고 나오고 한자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정견이라고 나와 있으면 바르게 보고 정사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업은 자신의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도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8정도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불교의 수행 방법으로 참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가부좌 틀고 조용히 명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런 것도 불교의 수행 방법에 속하는데 요거는 이제 스포츠에서 뭐랑 또 비슷하죠. 심리학 고르신 분들은 요거 심상이랑 또 비슷합니다. 이렇게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은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 스포츠 상황과 연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아래 도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의 시작은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고요. 이 노자 같은 경우는 이 유교를 일단 비판을 합니다. 자, 유교에서는 이제 도덕적인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노자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다? 자꾸 기준을 세우게 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노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게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위를 강조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관계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노자는 이제 설명을 하죠.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무위를 실천하는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물이다라고 하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요. 막다른 곳이 있으면 이것을 부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 그리고 항상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데 가장 선한 것도 최고선이죠. 계속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자는 이런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노자도 역시 덕을 강조했는데요. 이미 사람들은 덕을 가지고 있고 그 덕은 아주 현묘하게 발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도덕성을 발현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교육하고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겸양 사상을 강조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하는 자세인데 이것도 스포츠랑 연관을 해보면 스포츠맨십과 비슷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장자 나오는데 장자는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자의 제자고 자,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합니다. 어떠한 목적, 사유도 없는 무의의 상태를 도라고 부르고 자, 도는 실제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 체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포츠랑 연계하기는 조금 어렵죠. 내용 자체가. 자, 노자 같은 경우는 왜 나올까요? 이런 겸양 이런 것들이 스포츠맨십과 유사하기 때문에 내기가 좋은 겁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뒷장에서 서양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서양 철학 사상에서는 중요하지만 지금 3년째 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올해 강의도 마찬가지로 소개하는 수준에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니부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이거 우리 어디서 봤냐면 가장 앞에 스포츠 특성 얘기할 때 뭐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그 다음에 직업적 특성, 그리고 예방적 특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부어는요. 자, 이러한 윤리가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개인윤리와 사회적인 수준에서 적용이 되는 사회윤리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니부어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을 강조했냐? 이 사회윤리의 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이 소속한 사회가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 개인이 사회를 따라가게 된다. 이 개인도 비도덕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니부어는 이 해결책으로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개인이 비도덕적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에게 도덕적인 선의지를 부여해야 되고요. 개인이 도덕적이지만 사회가 비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체크, 외적 강제가 필요하다. 뭔가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보면 뭐와 같아요? 법, 제도 이런 거와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나옵니다. 자, 베버, 요나스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냐면 방금 얘기했던 윤리의 특징 중에 직업윤리 있죠. 이 직업윤리에 조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베버와 요나스는요,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윤리라고도 불려지는데 첫 번째 설명 보면 선한 의도의 행위는 결과에 관계없이 선하다고 보는 관점이 심정윤리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 의도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와 좀 비슷하죠? 덕윤리와 좀 비슷하죠? 자, 그때 책임윤리는 뭐냐면 예견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한 의도 좋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행동의 결과를 너가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것은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책임윤리가 되겠습니다. 뭔가 다른 말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죠. 특히 이 책임윤리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이 직업윤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공무원들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보면은 자신의 어떠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예견되는 결과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도 윤리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나옵니다. 정의윤리는 콜버그가 얘기를 했고요. 배려윤리는 길리건, 나딩스가 얘기를 했는데 자, 길리건, 나딩스는 콜버그의 제자이면서 공동 연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의윤리부터 보시면은 자,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이 도덕성의 수준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성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까지 이 수준을 분류한 최초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 도덕성의 단계와 스포츠 상황에서의 행동을 연결해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볍게 다루되 스포츠 윤리 심화 강의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어찌됐든 콜버그는 이러한 도덕성을 단계로 나누었고 도덕성 발달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배려윤리 나오는데 배려윤리 보시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의윤리는 남성의 도덕성, 배려윤리는 여성의 도덕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시면 아까 앞에서 이 세 명은 공동 연구자라고 했죠. 이제 후속 연구는 이 밑에 사람들이 했는데 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콜버그가 나눈 이 도덕성 발달 수준이 있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자꾸 연구를 하면 대체로 남자들은 높게 나오고 여자들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야, 남자가 도덕성이 더 높은 거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겠죠.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성들은 주로 타인의 감정이나 이런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성격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 같은 경우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다소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덕성 수준에서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윤리적이냐라고 따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좀 구분하기가 모호하죠.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자체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리건과 나딩스는 이렇게 타인을 생각하는 도덕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배려윤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후기의 사람들이 이러한 구분을 남성의 도덕성, 여성의 도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동물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동물윤리 볼 건데 뒤쪽에 아예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볼 거고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윤리학에서는 이런 동물윤리 그리고 환경윤리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자체도 우리 스포츠랑도 연관이 꽤 있겠죠. 스포츠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환경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스포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이제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는 이 지구상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할 것인가로 나눈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인간 플러스 동물까지 볼 것인가 하고, 우리 지구에는 동물만 있는 건 아니죠. 식물이나 생물, 미생물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생명까지, 아니면 온 지구, 이 생태까지 중심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위계는 있어 보이나 이것은 이 학자들이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니고 후기에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구나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 중심에는 누구, 생명 중심에는 누구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이쪽 부분은 각각의 학자가 있고 그 학자들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간 중심부터 보면은 고대의 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은 도덕적인 권리가 없다. 도덕은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고 인간만이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제로는 잘 안 나오겠죠. 이러한 내용들은 잘 안 나올 거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서는 피터 싱어, 레건, 테일러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 동물 해방론을 강조했고요. 레건 같은 경우는 동물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동물 해방론, 권리론으로 분리오는데 뒤쪽에서 자세히 볼 거고, 피터 싱어는 쾌고 감소 능력, 자, 쾌락과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을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을 감수하는 능력만큼 대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식물보다는 동물이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죠. 그러면 더 대우해주고 동물보다 인간이 더 느끼겠죠. 그러면 인간을 더 대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익 동등의 원칙인데 동물을 대하거나 이렇게 생물을 대할 때 이 쾌고 감소 능력만큼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레건 같은 경우는 동물에게도 이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권리론으로 분리해 옵니다. 자, 그다음 생명 중심 나옵니다. 동물 중심에 이제 플러스 식물과 같은 이 생명을 가진 존재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고, 자, 첫 번째 슈바이처는 의사이자 학자죠. 자, 생명 외경 사상을 강조했는데 생명 외경 사상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온 적은 없고요. 스포츠 상황과 연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좀 적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는 테일러입니다. 폴 테일러 생태윤리라고 불리우고요. 자, 체크할게. 자, 4가지 금지 행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뒤에 단원에서 자세히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 나오면 테일러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생태 중심 보겠습니다. 이제 온 지구가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인간은 그 중에 아주 소소한 하나의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자,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로 불리우고요. 네스는 심층적 생태주의라고 불리웁니다. 자, 여기는 예전에 문제가 한 번씩 나왔는데 뭐 자주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요새 스포츠 윤리 추세도 보면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하나의 대지 위에서 뭐 이런 통합을 강조하면 레오폴드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상호 연결, 큰 자 이런 거 나오면은 네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크해 드린 대로 피터 싱어, 레건, 테일러인데 뒤쪽 단어에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일반 윤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위쪽에 서양 사상에 들어가는데 다소 각각의 고유 내용이라서 이렇게 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출제 연도를 보시면 레스트의 도덕성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왔지만 나머지들은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이제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출제된 만큼만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관련된 능력으로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도덕성 민감성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생했다 라고 감지할 수 있는, 얼마나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도덕적 민감성. 자, 두 번째 도덕적 판단력이라고 나오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이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은가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동기화라고 나오는데 도덕적인 것과 내가 동기화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뭐 나는 돈이 좋아, 나는 건강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도덕적인 가치가 제일 좋아, 제일 우선한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말하고요. 네 번째 품성화 나오는데 아예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도덕적으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유혹에 저항하고 자신의 신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도덕적인 능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동기화와 품성화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동기화는 행동을 할 때 도덕적인 가치에 우선을 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요. 품성화는 아예 도덕적인 품성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아래 호네트의 자아실현 나옵니다. 호네트 같은 경우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이제 성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인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인정의 욕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스포츠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포츠에서의 성공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면 사람들은 왜 승리를 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인정, 인간 행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조건이다. 성공하기 위해선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자,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우리 스포츠로 따지면 승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에 참여를 하면은 결국 스포츠에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은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 사실 스포츠에 참여하는 목적 자체가 원래는 승리가 맞습니다.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다. 뭐가 나쁜 거예요?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승리지상주의가 이제 안 좋은 거지. 스포츠에 참여를 할 때 이기고자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셀러의 가치 서열 나옵니다. 22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동을 하죠. 그럼 행동의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가 어떠한 가치를 가져올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에 참여합니다. 승리를 하게 되고요. 어떠한 가치를 가져올까요? 뭐 돈, 명예, 뭐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을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구분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가치인가 이것을 설명한 학자입니다. 자, 어떠한 가치가 좋은가? 지속성인데 옆을 보지 않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속성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오래 지속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지속성이 변화하는 가치보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자, 독립성인데 독립성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자, 당연히 높은 게 좋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는 보편적이고 독립적인 가치가 좋더라. 자, 분할 향유 가능성. 자,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눠 가질수록 좋을까요? 나눠 갖지 않는 게 좋을까요? 나눠 갖지 않는 게 좋겠죠. 요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가치라면 나눠 갖지 않으면 좋고요. 만일 나눠 갖게 된다면 나눠 가져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 보면 많은 사람이 나누지 않고 그대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좋다. 자, 그다음 근거성. 근거성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높은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가치가 다른 가치의 근거가 되면 좋다는 겁니다. 다시 다른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가 높은 가치인데 이렇게 나눠봅시다. 목적이 되는 가치와 수단이 되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더 좋을까요? 목적이 되는 가치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족의 깊이가 당연히 크면 좋겠죠. 만족의 정도가 클수록 높은 가치다. 자,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온 수준에서 공부하고 가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다가 나오면 지금 배운 것을 떠올려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공부를 그만해도 되고요.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와서 한 번 더 보는 정도로 공부를 합시다. 자, 아래 롤수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아래 롤수의 정의 보도록 할 거고요. 2번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별표 주시고 다른 내용보다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정의는 윤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이 정의에서 이 롤스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특히 어떠한 책을 썼죠? 정의론을 썼는데 당연히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자, 롤스는요. 이러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 사회 속에서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를 깨닫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든 불평등은 생겨나더라. 그러면 롤스는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이 불평등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했겠죠. 최대한 해결을 해서 최대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를 봅시다. 자, 그게 롤스의 원칙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제1원칙,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는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동등한 자유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수가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다. 모두 똑같은 권리를 지닌다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선거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평등이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원칙 보면은 첫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우대받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구나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공개되어 있는 사회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이다. 재산이나 권력의 불평등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더라. 그러면 허용할게. 근데 사회가 굴러갈 수 있게
어려운 사람들, 최소 수혜자에게 일종의 보상이나 이득이 가도록 해서 최대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롤스는 그렇게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행동을 강조하겠죠. 그러한 행동이 첫 번째 나옵니다. 자, 탁월성의 추구인데 인간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말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롤스의 1원칙, 제2원칙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단원 마쳤고요. 스포츠 윤리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1단원의 문제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볼 2단원은 개관에서 설명한 스포츠 윤리, 고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단원 다음으로 가장 비중이 높아서 1단원과 더불어서 가장 자세히 비중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 2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